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뉴스 속의 사람들의 정병준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교육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재정의 10개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역교육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에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면 지역교육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시사토크 뉴스 속의 사람들, 오늘은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 모시고 지역교육 재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예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동안 참 누리 예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 네. 급한 불은 좀 끄셨죠? 네, 지난 12일 날 국회에서 교육재정법이 통과됨으로써 우선 작년 국회에서 우리 새정치연합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이렇게 합의했던 5,064억 목적 예비비와 지방채 1조 원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결이 됐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2개월 건만 편성해가지고 3, 4, 5, 3개월분 예산이 없어서 참 어려웠는데 다행히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렇게 메꿨습니다마는 참 답답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재정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록 지방채로 빚으로 하기는 하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박 의원님, 이번 국회 논의 참 복잡했죠? 어떻게 네. 전개가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사태는 작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부터 예견이 되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 예비비를 설정을 해놓고 5,064억을 지역에 내려준다 하더라도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법에 채무 부담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채무 부담이 또 되게 되면 저 입장에서도 쉽게 재정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것이 그럼 굳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 실제 채무 부담 1조 원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 통과가 되어야 기재부에서는 그나마 설정되어 있던 5,064억도 내려주겠다 그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직 이제 액수는 아직 전달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교육청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 광주교육청도 2개월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가장 이제 광주의 위기가 제일 먼저 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광주교육청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연초에 올해 대비해서 2개월분밖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도 한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네. 일단 급한 불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건 아니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땜질 처방이었죠. 그리고 또 미봉책이었죠. 금년에 한한 문제였으니까. 지금 정부는 목적 예비비로 5,064억을 갖다 내려보내겠다. 또 그리고 한 1조 원 정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를 할 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을 한 1조 7천억 정도를 갖다 이렇게 추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은 1조 5,064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청들은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를 추계를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보니 어린이집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만을 갖다 지금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치원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이 또 적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지금 정부나 이 국회가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지금 있는 지금 해법인 거죠. 네. 지금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시죠.
아이께서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누리과정이 2개월만 편성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월 예산은 자기가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지 걱정하시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교사들도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질 좋은 선생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탈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요. 현장의 얘기는 이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만큼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장교육감, 근데 원래 이 누리 예산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달라 뭐 이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그 누리과정이 도입된 것이 2012년부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이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고 지자체에서 지원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정부 부처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교육 재정이 1년에 약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교육부, 그 당시는 교과부지요. 교과부에 떠넘긴 겁니다. 그때 우리 교육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대로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 5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용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그거를 지방교육청에다가 떠넘긴 꼴이 된 것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예상한 대로 매년 3조 원 정도씩 이 그 지방교육 재정이 늘어났으면 좋은데 세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돈으로 친다면은 2013년에는 약 1조 7천억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왔고 2014년에는 4조 6천억 정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고 금년에는 약 10조 원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겁니다. 3조 원씩 이렇게 늘어날 걸로 했는데 9조 원 안 늘어난 데다가 오히려 1조 3천억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청들이 시도교육청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의곤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예산만 하면은 전국적으로 2조 1,500억 정도, 우리로 치면은 726억이에요. 그러나 유치원까지 합치면은 우리는 1,400억, 전국적으로 보면 3조 9,500억쯤 됩니다.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전체 교부금의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래는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 우리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법률적으로도 이것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 예산이 그 교부금 예산의 1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도를 더 주지 않고 그냥 있던 예산에서 다 쓰라고 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예산에서 10%를 추가적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내국세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 총액 중에서 20.27%를 이제 지방 교육재정에 그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국세 자체가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가 뭐 좋지 않으면서 사실은 내국세 자체의 수입이 결손이 생기죠. 그래서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은 아직 완벽한 지금 그 결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 12조 7천억 정도 내국세가 사실은 덜 거친 겁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20.27%라고 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획예산처의 추계에 따르면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조 원 정도 늘어날 거니까 충분히 이러한 그 보육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보육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그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조 7천억 정도 뭐 3조 원 가까이 이렇게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도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13년, 14년, 15년 계속 40조 원에서 41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총액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2년에 저희 그 야당에서는 사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편성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예산을 미뤘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애교리에 가서 타입이 되면서 결국 정부 안대로 이것이 교육부 쪽으로 떠넘겨졌고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이걸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유치원이라고 말하는데 유치원은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지만 보육은 말 그대로 보육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의 교육과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보육을 장래에는 하나의 영역 속으로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합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 여러 가지 실제 그 디테일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 감당을 해야 되고 보육은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돼 있지만 그 법을 지금 시행령상에서 정부가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으로 이 보육 예산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도록 법은 지금 야당이 반대하니까 쉽게 못 고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 보육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부가 누리과정 그 계획을 세울 때 경기 전망을 잘못한 거죠.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실패가 결과적으로 이 그 세수에 대한 이 확보를 갖다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 책임을 갖다가 이 지방교육청으로 지금 전가를 시키는. 근데 이번에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폐원 정책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정책을 갖다 도입을 할 때는 세입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는 지금 이제 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으로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부가 재정계획을 하겠다는 자체도 예상보다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 늘어나지 않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그 재정계획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의무 지출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그 정부의 방침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에 저희가 정부에서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를 보니까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까지 우리에게 떠넘겨서 우리는 도저히 전국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두 합의해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시도에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 본 예산에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당황하고 국회에서는 정말 이 문제 큰 문제다 해서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 목적 예비비로 국고에서 5,064억 지원하고 부족한 거 1조 2천억 정도는 지방채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064억과 지방채 1조 원을 가지고 금년 예산은 어떻게 메꿔 나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보장도 없이 다 지방교육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러면은 고스란히 2조 1,500억 우리가 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금년 예산이 1조 7천억인데 그 중에 71%, 1조 2천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6% 정도가 기관이나 학교 운영비입니다. 꼭 써야 할 거죠. 또 7% 정도가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그야말로 경직성 경비입니다. 84%죠. 그런데 교부금의 10%가 넘는 1,400억을 그대로 누리과정을 써라. 거기 치원은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어린이집 726억 이것을 써라 하면은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약 89% 정도가 이게 경직성 경비입니다. 손도 못 대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남는 게 11%인데 약 1,800억 가지고 우리 교육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도 해야 하고 초등학생들 학습 준비물비도 지원해야 하고 교육력 제고 사업도 해야 하고 혁신 학교 운영도 해야 하고 희망교실도 해야 하고 정말 빠듯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 안 그러면은 거의 모든 사업들을 교육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방교육청에다가 의무 지출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도저히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육을 이제 의무 지출 경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대로 뭐 다른 이제 교육청의 자율성이 전혀 없어지죠.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이 정부가 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지금 사실은 숨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정착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육 경비를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도 교육청에 떠넘기지만 사실상 그 숨은 내면에는 무상급식 비용을 하지 말고 먼저 보육료를 맞으면 의무지출 경비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당신네들 경비 편성을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보수적 정권이 내걸고 있는 누리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 이게 지금 정치적인 게임이 지금 여기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깔려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쉽게 말하면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보육료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사무를 볼 때는 그 사무가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를 원칙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육이라는 사무는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성격 구분을 다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 그는 국가 사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 업무는 당연히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결국 교육 재정 교부금을 국가에서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편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 의원님 그런 토론을 여기 자리에서만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국회에서도 여당 있죠. 의원을 상대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육이 국가 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금을 내려주니까 그 교부금이 국가 지원에서 내려간 거다. 니네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부담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실제 이것에 대한 토론을 정부 측이나 이쪽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이 무상급식 논쟁이 그 밑에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네. 누리 예산이나 무상교육. 예, 무상급식.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도 그렇고 유치원 예산도 그렇고 둘 다 누리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고 국책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더 나가서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현 여당의 사업인 누리 사업을 갖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야당이나 진보 진영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문제를 갖다 너가 포기해라,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육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을 갖다가 교육 사업을 그만두라, 축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경상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무상급식 철회 이 문제거든요. 이 무상급식 처리를 하면서 경상남도 이 학부모들이 지금 완전히 혼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다. 이것은 현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참으로 이건 무책임하고 혼란을 갖다 스스로 조성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 자행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그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차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그 교묘하게 미루는 것이죠.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그 속셈도 있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랬을 때 이 예산은 분명히 명칭 자체가 지방교육재정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보육 누리과정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국민들도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만 이렇게 하는 건데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전 MB 정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우리가 흔히 부자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줄어든 그 세수만 해도 5년 동안에 150억 가까이 이제 150조 원 가까이 된다 하는데 그것만 잘 징수를 했다 하면은 지금 5년에 150조 원이면 1년이면 한 30조, 적어도 25조 이러면 그것의 20.27%면 4조 이상이 지방교육 재정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그렇게 했으면은 한 30조 원 이상이 지방교육 재정으로 들어와서 늘어났으면은 이런 문제 없고 오히려 교육 환경도 더 좋게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이고 우리 교육 환경이 그야말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매우 안타깝죠. 근데 교육감님 안타깝게도 이 국가재정 전략회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다 악화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잡고 있는 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거든요. 네. 근데 핵심 내용을 보면은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 있다. 긴축재정을 써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경제 활성화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 메인 흐름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분야가 다 긴축을 해서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교육 재정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더 악화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 교육의 질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수밖에 없다. 좀 교육감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제가 직접 들어도 그렇고, 이거 참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참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방침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스럽고. 그러나 이거 가만히 앉아서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요일 29일에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깊이 논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말 모든 시도가 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부에 좀 강력한 건의나 요구도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국회에 호소하고 해서 이 문제가 바람직스럽게 정부에서 책임지는 방향 또는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율을 높여서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은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교육감님이 실은 교육감 협의회에서 합의를 해도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요? 작년 11월 달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현재 지금 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한 거 보면은 5월 달치까지 편성한 데가 지금 12개 시도예요. 나머지가 지금 이렇게 이 5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전라북도 한 군데만 지방채 발행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라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정부가 상위법을 갖다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방채 발행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6개 시도는 다
이 지방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지금 이 합의가 안 되고 단결이 잘 안 돼 있는데 29일 회의 때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금년 상황은 작년 예. 11월에 저희가 합의하기를 2015년 예산만큼은 예. 급하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 17개 시도가 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 급하게 각 시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그 예산만큼은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꾸도록 할 테니까 명예퇴직 수당만큼은 세워주라.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급하게 2, 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월, 또 뭐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이런 데는 3개월, 또 어떤 데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지방채라도 내서 이 금년 2015년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제 금년 지방채를 내게 되고 목적 예비비가 배분이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메꾸어지는 데는 다 편성을 할 거고요. 그래도 부족한데 예컨대 서울은 뭐 한 300억 정도, 경기는 약 1060억 정도, 인천도 한 150억 정도, 우리도 12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내라.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지방채 낼 수 없으니까 연말까지 계속 그 부분은 못 세운 부분은 예산을 금년 안에 편성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세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전략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연말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률에 위반되니까 정부에서 주는 목적 예비비 그것만큼은 하지만 지방채를 내서 하라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교육감님 이제 이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모두의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왜 올해 예산을 2달만 편성했는지 그리고 네. 시에 교육청에 다른 예산이 여유가 있을 텐데 꼭 광주시에서 돈을 빌려서 지급을 3개월 했어야 하느냐는 그런 의문들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왜 그럼 2달만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금년에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만큼은 지방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만큼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 해서 저희가 결의를 2, 3개월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저희로서는 약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5개월이 그 정도 된 것이었죠. 60억씩 한다면은. 그래서 저희는 2달을 했고, 어떤 데는 조금 늘려서 3개월 했고, 그랬던 겁니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제일 짧게 예.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제6위기가 먼저 다가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도 사실은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좀 부분들이 있었어요. 국회가 2월에 열려 있었는데도 2월 국회에서 그 문제 제기도 안 하시고 계셨고 또 그래서 이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 저한테 이제 막 항의성 방문을 하고 찾아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노력이 안 되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금 다행히 정말 시장님께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지금 석 달치를 메꿔줬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말하자면 생계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린이집의 원장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사실 저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을 광주가 더 좀 적극적으로 선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그 부분은 하고요. 저희가 2개월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러면 3, 4, 5월을 왜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지원 않고 시에서 지원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이상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 걸로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 목적 예비비와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어서 지방채라도 낼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경 예산을 세우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세워진 예산을 당겨서라도 지원을 하고 나중에 받겠다 하는 취지로 시장님이 광주시 배려를 해 주신 입장에서는 것이죠. 세입이 안 들어온 거죠. 교육청에서 그에 해당되는 액수를 광주시에 줘야 되고 네. 광주시에 그래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광주시에서 지출을 먼저 해준 그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된 다른 각도에서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2개월인가 생각하고 3개월인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정부는 이 문제를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행정 관행을 갖다 무너뜨리면서 이 일을 갖다 이 무주가정 사업을 갖다 강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과 예산 관련된 싸움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데 저는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제 뭐 일부를 편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17개 시도교육청이 힘을 갖다 합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합하지를 못했다. 예. 예. 예, 이거 누리과정 똑같이 하지 예산만 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를 것을 하더라도 저희도 이거 반성하고 이 프로그램 1시간 다 써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더 남아 있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보면 그 교육 배분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거 광주교육보다는 전남교육에서 좀 더 심대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저희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여 년 전 문을 닫은 한 초등학교. 풀만 무성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 농가는 빈집이 넘쳐납니다. 지난 2005년 학교가 없어진 이후 이 지역의 인구는 5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원금 수십억 원을 받았지만 인구 유출이란 폐해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까운 학교가 있다면 아침에 늦게 가도 되는데 새벽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아침에 9시에 수업이 들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한 7시 20분이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반면 주민들의 반대로 3년 전 폐교 위기를 벗어난 이 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교생 30명 가운데 11명이 도시에서 온 이른바 유학생들입니다. 자연의 품에서 아토피를 치료하고 맞춤형 힐링 교육이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6학급으로 증설됐고 17년 만에 교감이 부임했습니다. 마을에 홈스테이가 활성화돼 주민들의 소득도 늘었습니다. 교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만 했는데요. 여기 홈천은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지 않고 밖에서 체험활동을 많이 해서 정말 좋아요. 학교 통폐합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네, 기자 리포트를 들어보면 이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 소규모 학교 문제가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을 죽이고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정부는 지금 이걸 다 없애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 어떻게 다 봐야 없애라는 될까요? 것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육부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을 나눠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이제 50% 그리고 학교 수가 50% 그리고 이제 학급 수가 뭐 14% 그리고 이제 학교 수가 36% 그랬죠. 학생 수가 36%. 예, 학생 수가 예. 36%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학생 수 36%와 학교 수 50%를 말하자면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50%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압박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어촌이 많은 소규모 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가령 그 기준을 바꿨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전남 같은 경우에 한 450억 정도가 연간 그 줄어들게 돼요. 교부금이. 그래서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학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서 학교 수를 말하자면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학교 정도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우리가 그 리포터에서 봤던 것처럼 그 농어촌에 학교가 근거리 없어지게 되면 그 농어촌의 마을이 황폐화되고 또 마을만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는 더
커지게 되는, 이제 교육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법 중에는 소규모 학교를 사실은 살리자라고 하는 전남도의 법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법안을 저희가 제대로 심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버렸네요. 근데 이제 광주는 조금 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려할 점이 적어요. 그러나 전남의 경우가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러나 그게 그 차이 문제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지원 배정을 더 늘리게 되면은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도농 간의 격차 악화, 농촌 분계, 이런 게 이제 초래되기도 하지만은 도시에서도 구도시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또 이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변두리, 이 농촌 지역들, 이 문제가 또 같은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광주 같은 경우 구도심에 뭐 서석, 중앙, 수창 이런 초등학교들 뭐 학생 아주 이 숫자가 이 100단위로 적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농촌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도교육청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지만은 광역시 단위 문제도 이 문제가 아직 적은 문제가 아니다. 또 그다음에 영국이 과거에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갖다 도입을 하면서 그 슬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갖다가 3년의 시간을 주고 이렇게 이 경쟁을 시켰어요. 학교를 활성화시켜라. 했는데 그 실패한 학교들을 갖다 학교를 다 폐교를 시켰습니다. 이랬더니 그 슬럼 지역들이 더 슬럼화가 더 악화된 거예요. 마을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처럼 수요자 중심 경쟁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더 강화하게 되면은 대도시에 있어서도 더 심각한 문제가 더 악화될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 배분 기준을 지금 학생 36%를 50%로 올리겠다. 이게 광주 교육 재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도시는 지금보다 조금 늘어날 겁니다. 제가 정확히 시뮬레이션 안 해봤지만 전남이 약 450억 줄어든다면은 네. 우리는 약 한 200억 내지 250억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뭐 분명한 일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농어촌의 학교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광주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냥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무너지고 또 도심에 있는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킨다거나 없어졌을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악순환이 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폐합 관계는. 어떻든 저희로서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하는 비율을 높인다면은 대도시 지역은 상당히 예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도 단위는 타격이 좀 크겠죠. 근데 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까 리포트에서 보다시피 그 도시 지역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또 이 정상적인 정서를 회복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 국장님 말씀은 도시에서 학교 다니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농촌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생각이 농촌 지역에서 생태 환경 중심의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학교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북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분교에서 본교로 이렇게 승격이 됐는데 2005년에 거기를 폐교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분교로 격하시켰는데 그때 학생이 25명에서 14명까지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폐교 직전에 갔는데 거기에 그 주민들과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생태 환경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은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1인 1학기 지도를 해준다든지 또 학생들은 그 자기가 익힌 그 음악적 소양을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저 학교는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 학교 운영이 참 신선하구나, 바람직하구나 해서 이쪽에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또 그리 보내기도 하고, 그리 이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10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꼭 통폐합하기보다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좋은 교육을 한다면은 학교 학생들도 늘어나고 이런 예들은 뭐 농촌 지역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좀 더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죠. 실제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네. 그 3만 명이잖아요. 네.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6만 명이지만 아마 이제 소규모 학교를 우리가 통폐합을 막 몰아붙이게 되다 보면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지금 심대하게 대응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법안도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 공교육에 적응을 못해서 탈락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 학교는 그나마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맞춤형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제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더라도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교육 책임자들 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교육 현장에 참 돈이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부는 지금 이걸 줄이겠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네. 혹시 이거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에 돈을 써오는 데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건 있지 않을까요? 왜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말씀은 학생 수가 줄어들니까 교육 예산도 줄어들어야 맞은데 왜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또 급격히 늘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좀 간과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 수는 줄어들어도 과거에 60명 교실을 지금 우리는 30명 내지 35명 교실로 줄여왔고요. 또 OECD 그 국가의 평균으로 보면 25명 수준으로 더 낮춰가야 하는데 그런 걸 지금 정부에서는 좀 간과하거나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평균 수치만 보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교사 수도 늘어나고 또 도시의 개발을 볼 때 신설학교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교육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도 보면은 과거에는 뭐 칠판과 분필, 교과서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각종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교육을 합니다. 뭐 단적으로 컴퓨터만 해도 모든 교실에 들어가 있고 컴퓨터 교실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또 뭐가 있냐면 각 교육청에 사실은 불용액이 전국적으로 2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그 예산 편성할 때 각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광주교육청도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그 2천억 가까이 그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문제도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감사원이 작년에 6, 7월 달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를 이제 3월 달에 발표를 했죠. 감사 결과를. 그러니까 어떻든 이 부풀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한 2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부풀려서 짜놨다가 예. 다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거. 다 쓰지 못하고. 그러면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시의회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지금 현재 교육위원장이 그 결산심사 과정에서 뭐 얘기를 또 다시 했더라고요. 2009년이 1,200억,
2010년에 1,100억, 2011년에 1,400억, 2012년에 916억, 2013년에는 1,159억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돈들이. 근데 작년에 학교 운영위원회 과정을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보통 3천에서 5, 6천만 원씩 이렇게 그 불용액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작년에는 그걸 싹 없애라. 학교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없앴고. 이제 금년에 그 교육청 예산 이 시의회 특강을 할 때 그때 분석을 좀 해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분석을 할 때 지금 정부 얘기만 들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예산, 현재의 예산, 미래 교육의 발전 이 세 축을 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 우리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걸 함께 묶어서 예산이 규모가 너무 많다, 적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과거를 가지고 지금 미래를 갖다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 자체가 뭔가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오늘 토론이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토론자 세 사람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 측 입장을 주장하는 분이 좀 나와서 같이 토론을 했더라면 좀 찬반 논쟁이 좀 있을 텐데 사실 뭐 지금 우리 정인권 위원장님이나 교육감님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뭐 반박할 그런 내용, 입장이 거의 뭐 저희가 지방 재정의 위기를 보는 입장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하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해마다 뭐 1,000억 대외 이렇게 불용이 있어서 이게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부풀려서 해놓고 나중에 안 쓰고 남겨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세부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연말에 2014년 예를 든다면 갑자기 연말에 시에서 세입이 좀 늘어서 예상보다 늘어나게 이제 전입금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300억쯤 되고 또 연말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평가해가지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특별 교부금이 또 있고 이것이 뭐 적게는 50억, 많게는 한 100억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시설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은 그 예상해 놨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마다 보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이런저런 거 합치면 뭐 1,000억이라 해도 한 500억 정도는 그런 식으로 남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사 입찰 예정가에게 예산의 한 87% 내지 90% 선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도 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0명분을 세운다 했을 때 중간에 뭐 육아휴직을 위해서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간제 교사를 썼을 때의 차액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정도 불용액이 나온 것이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제 2조 원 정도 뭐 그런 정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1,000억 내외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뭐 이제 프로그램이 토론을 끝내가야 될 시간인데 감사가 온다면서요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온다면서요. 그 이제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몇 개 교육청을 샘플링해서 실제로 재정 운영을 봤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거기에 해당됐는데 와서 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금년에 발표한 것이 방만하게 운영한다. 2조 원의 불용액이 있더라. 이런 걸 좀 전략에서 쓰면 된다. 이런 말씀들 하셨고 금년에는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자료를 다 지금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9개 교육청을 감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자료 내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로서는 좀 참 안타깝죠.
저희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정부에서는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되겠다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고 부분에 이런저런 있어서는 문제 관련해서 이제 29일 날 네. 전국교육감 협의회 있으시잖아요.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서 내국세 20.27%에서 25.27%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것이 안 되면은 또 금년 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이 안 하면은 뭐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뭐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든 최대한 같은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뭐 쉽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않죠. 결정을 해도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서로 힘겨루기 차원인데 지금 뭐 기재부하고 쉽지 않은 관계여서 참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네. 예. 수요가 많은 곳에 국가 예산을 먼저 써야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곳에 국가 예산을 먼저 써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누구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국가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정치가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줄이라는 정부와 그러다가는 교육 현장이 큰일 난다는 교육계, 그 간극을 좁히는 슬기로운 정치를 기대합니다. 시사토크 뉴스 속의 사람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